오늘 약 1시간 반 동안 협상의 기술과 한국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아마 한 30명 정도 학생이 된다 그랬는데 30명이 조금 못 되는 것 같다, 그죠? 연령층은 좀 왔다 갔다 한다 이래 들었고 이쁜 여학생들이 많다고 그래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나올 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비비크림을 발랐습니다. 그게 바로 협상의 하나의 기술입니다. 가급적이면은 협상 대상자들한테 조금 더 좋게 보이기 위한 이게 바로 협상의 기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래와 가지고 이 협상이 경영학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협상이라는 학문은 있고 협상이 중요하다는 건 말했지만 요즘 같이 왜 이렇게 이게 갑자기 이렇게 떠오르느냐, 거기에 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첫 번째로 협상 이 기술이 중요하게 되는 그 배경이 뭔가, 왜 이렇게 요즘 협상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선 먼저 좀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 우리가 협상 그러면 쉽게 말하면은요,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모든 행위가 다 협상이다 이렇게 봐도 틀렸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우선 작게는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부모님들한테 심부름 해주고 나가지고 뭐 돈을 500원 받든지 아니면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면 심부름 할게요. 이것도 협상입니다. 그 다음에 더 자라가지고 애인을 구하는 것도 협상입니다. 또 결혼하는 것도 협상입니다. 어때 점포에 가서 물건 하나 사는 것도 협상입니다. 조금 더 싸게 해주면 안 됩니까? 그거 안 되는데요. 이거 전부가 다 협상입니다. 또 기업에서 직장에 다니면서 얼마 봉급을 받는다든지 내가 얼마 일을 해야 된다든지 다 이게 협상입니다. 또 크게는 국가 간에 국가 대 국가에서도 협상. 얼마 전에도 저는 한미 FTA 협상. 이런 건 큰 협상이다, 그죠? 또 지금 이북의 그 핵 협상. 이런 건 엄청나게 큰 협상이기도 합니다. 크고 작지만 우리 모든 일상생활의 거의가 다 협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도 설명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국내나 국외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상당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지금부터 50년 안에 일어난 그 변화가 거기서부터 5,000년 안에 일어난 변화보다가 더 큰 변화가 가져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근래는 엄청나게 빠르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우선 21세기를 가지고 흔히들 이야기를 하기를 지식 정보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과거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고 가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게 가치가 훨씬 더 커졌다 이겁니다. 어떤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있느냐. 장사를 하는데 점포를 구하는 것도 과거엔 점포가 있어야 장사를 했습니다. 요즘은 점포가 없어도 장사가 돼요. 홈쇼핑, 인터넷 쇼핑 다 점포 없이 장사를 한다, 그죠? 지식이라는 건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엄청나게 중요한 가치를 지녔다 이겁니다. 또 그러면 오늘날 시대를 디지털 시대 이렇게 말합니다. 컴퓨터가 발달돼가지고 모든 정보가 쉽게 전달이 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공간의 개념이 줄어들었습니다. 거리가 가까워졌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주식을 미국이나 유럽에서 오늘 샀다 내일 팔았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정보 지식이 발달됐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서로 간의 연계성이 가까워졌다. 상호 이전성이 높아졌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시대를 보통 우리 귀에 많이 들었죠. 글로벌 시대 이럽니다.
글로벌 시대가 뭐냐? 세계가 이제는 네 나라 내 나라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정치적으로는 국경이 다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국경이 없는 그런 시대로 넘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는 한미 FTA가 체결돼 있죠. 우리나라 물건이 미국으로 이제 그냥 들어갑니다. 세금도 없이. 그럼 갈수록 이게 무역이 점점 더 확대 자유화가 돼 간다 이겁니다. 이게 글로벌 국경의 의미가 없어진다. 서로 세계 모든 사람이 취향이 동질화돼 간다. 이런 것이 바로 글로벌 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지금의 시대라는 것은 다양화, 다변화 시대다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다양화, 다변화. 옛날에는 물건의 종류가 얼마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넘쳐납니다. 물건이 홍수집니다. 이북 같은 데는 아직도 다양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건 종류가 몇 가지 안 돼요. 저 고모부가 과거에 그 시골 미원장 하다가 이북으로 그때는 그 좌익 운동하는 세력이 많았어요. 이북에 올라가서 간첩 교육을 받고 남한으로 내려오고 우리 집에서 붙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감옥 생활을 하다 나중에 이제 저하고 만나 바둑을 좋아해가지고 바둑 두다 이래 만나면 고모부님 진짜 이북이 더 나아요? 뭐가 이제 얘기해도 괜찮아요. 남쪽에는 언론에 자유가 있어가지고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이래 망설이다가 이북이 더 좋은 것도 있고 이남이 더 좋은 것도 있다 이러더라고요. 그 이북이 더 좋은 건 어떤 거고 이남이 더 좋은 건 어떤 거냐 그러니까 이남은 보니까 뭐든지 자유로 할 수 있다는 그거는 이남이 더 좋은 것 같고 이북이 더 좋은 거는 체계가 단순화되어 있다. 그 말은 뭐냐면 이북에 살다 남쪽에 오니까 혼란스럽다 이거예요. 뭐가 혼란스럽습니까? 물으니까 이북에는 평양서 검은 고무신 한 컬에 값이나 신의주에 가서 검은 고무신 한 컬에 값이나 저 어디 원산에 가서 검은 고무신 한 컬에 값이 똑같아 이거예요. 여기 오니까 그 고모부 아들이 대구에서 그 국민학교 교장을 했었어요. 아들 집에 가서 백화점 구경도 하고 이렇게 가보니까 여기 오니까 모두 사람들이 사기치는 것 같아. 왜요? 그 집이 이제 고향은 영덕, 시골이 영덕인데 영덕의 시장에 가서 이렇게 물으니까 굉장히 비누 하나가 굉장히 싼데 똑같은 비누인데 백화점 가니까 종이만 바닥바닥한 거 요래 입혀가지고 보기 좋게 만들어 놓고 3배, 4배 받더라. 그거 사기 아니냐? 그거 아니에요. 그건 질이 더 좋은 거예요. 비누 한 가지면 한 가지지 왜 질이 서로 다르나? 이북은 물건이 종류가 얼마가 없어요. 다양화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남쪽에는 모든 제품이 자꾸 신제품이 나오는데도 새로운 거 자꾸 바꿔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나 변화가 일어난다 이겁니다. 새로운 걸 자꾸 찾습니다. 그래가지고 과거에는 우리나라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소품목 대량 생산 시대다 이랬습니다. 품목이 몇 가지 안 돼요. 품목이 적습니다. 요즘은 품목이 많아요. 다품목. 품목이 많으니까 생산량이 줄어집니다. 그거 가지고는 장사가 안 돼. 원가가 높아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외국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수출을 해야 된다. 그죠? 이 글로벌 시대로 나가는 거. 그래야 수량이 많아지니까. 전 세계가 하나의 쇼핑센터와 같다. 어느 나라든지 좋은 물건이 있으면 아무 나라에나 팔 수가 있다. 그죠? 그래 되니까 이제, 모든 것이 수명 주기가 짧아집니다. 빨리 변하고 새로운 걸 찾으니까 상품이나 제품, 물건이라든가 서비스가 새로운 걸 찾으니까 자꾸 수명이 짧아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수명 주기가 기술 수명 주기, 지식 수명 주기, 제품 수명 주기 자꾸 짧아집니다. 요즘 지식도요. 어제는 아는 사람이 얼마 없었는데 오늘 되니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이 수명 주기가 자꾸 짧아지는 것이 바로 다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란이 더운데 그죠? 제가 아들이 서 있어요. 전 아들을 둘을 낳고요.
이제 그만 낳으려고 안 낳았는데 한 7년 있다가 또 하나 낳았어요. 왜냐? 아, 요즘 딸을 낳아야 돼요. 여러분들 딸을 많이 낳으세요. 아들은 별 소용없어요. 가치가 그만큼 딸이 가치가 있다 이겁니다. 아, 다른 집에 가보니까 딸이 아빠 그러고 매달리고 애교 부르는 게 정말 그게 너무 귀여워. 그 7년 있다가 안 되겠다. 딸 하나 더 낳자. 근데 이게 또 아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근데 막내는요, 위에 두 놈은 공부도 잘하고 지 실력대로 또 좋은 직장 갖고 하는데 막내가 공부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게 또 공부는 못하는 주제에 연애를 또 잘하더라고요. 지는 공부 못하는 게 여자친구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똑똑해 애가. 야, 이놈 됐다. 공부 못하는 대신에 연애로 잘하면 밥 먹고 살겠다. 그래가지고 한 달은 불러가지고 야, 너 이거 그 아가씨 잘 사귀라. 너 그러면은 평생 너 밥 먹을 수 있어. 왜냐면 얘가 의료학과 다녔는데 중국어를 공부를 해가지고요. 중국 사람들하고 전화 통화를 막 하더라고요. 저 정도면 실력이 있다. 그 중국어 과도 아닌데 저 정도로 하면은 야, 실력 있다. 너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집중적으로 걔를 어떻게든지 잘 사귀어가지고 결혼까지 성공을 해야 된다. 근데 걔가 또 음식, 왜 이 애인 집에 놀러 가면 뭐 선물 사고 가잖아요. 이거 선물을 안 사갖고 뭐 하느냐. 자료를 준비해 와요. 뭐 이렇게 파 같은 것도 사가지고 오고 뭐 나물 또 이래 사가지고 와서 부침개도 하고 뭐 또 뭐 무슨 뭐 햄버거 뭐 이런 것도 이렇게 만들고 집에서 그래 하더라고요. 근데 먹어보니 또 맛도 있어. 야, 이건 보통 재주가 아니구나. 중국어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만은 됐다. 어디든지 걔를 잘 붙들어라. 근데 몇 달 동안 주말마다 오던 애가 2달 때도 안 오고 3달 때도 안 와요. 야, 이거 속으로 얼마나 걱정이 되는데 그렇다고 또 물어볼 수도 없고 한 3달쯤 지났는데 제가 학교 수업을 하고 집에 이래 들어오니까 뭐 허덕허덕 나오는 소리가 나더니 아빠, 여자친구가 와가지고 뭐 이래. 나 깜짝 놀라고 반가워가지고 야, 너 왜 그렇게 안 왔어? 그러고 쳐다보니까 딴 애야. 얼굴이 달라. 이게 지식 수명주기, 기술 수명주기, 제품 수명주기만 짧아지는 게 아니고 애인의 수명주기도 이제는 짧아지는 시대가 됐구나. 그러니까 이 사회가 더 혼란스럽습니다. 거기에 이거 계속 적히면은 이게 산만해지기 때문에 제목만 보면서 설명을 듣고 나중에 뒤를 읽어보면은 다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것만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예를 이래 하나 들어볼게요. 다양화, 다변화, 수명주기가 짧다. 이게 무슨 뜻이냐? 혹시 원로 가수 지금 이분이 돌아가시는데 김상국이라는 가수 혹시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어요? 네. 연세가 있으신 분은 그분 성함을 알 거고 젊은 학생들은 그분 성함을 아마 처음 들었을 겁니다. 과거의 가수는요, 그분이 가수할 때는 그 사람이 평생 불렀는 노래가 2곡이랬습니다. 뭐 불렀냐 하면은 캐지나 칭칭나네 그거 불렀습니다. 아마 요즘 들어봤을 거예요. 듣기는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불나비 그런 거 불렀습니다. 불나비는 모르죠? 뭐 그리움이냐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2곡을 가지고 55년 동안 잘 벌어먹고 살았습니다. 2곡만 가는 데마다 인기를 했어요. 그 왜 그러냐? 과거에는 품목이 적어도 대량 생산을 했습니다. 전국의 노래자랑 이 사람 가면 최고 인기 있고 가는 데마다 아주 붐이 일어나고 인기 독점했습니다. 그 사람하고 비슷한 이름, 여러분 김상국은 알지요? 코에 수염 나고 있잖아요. 알지요? 김흥국 참. 김흥국이라는 가수 그 이름이 비슷하다 그죠? 그래서 뭐 아싸 호랑나비 뭐 이거 하나 불렀고
왕십리 뭐 그런 부른 게 있어요. 그죠? 두 곡 불렀어요. 과거에는 그 사람은 두 곡 가지고 평생 뭐 잘 살았고 부자로 살았는데 요즘은 두 곡 갖고 밥 못 먹고 살아요. 김국 씨는 뭐예요? 다른 데도 나옵니다. 뭐 라디오 프로그램에도 나오고 또 뭐 어떤 거 뭐 이래 서로 며칠에 뭐 알아맞추기 하다 틀리니까 위에 막 쟁반이 이래 나가지고 막 머리를 때리는 거 뭐 그것도 나오고 그죠? 뭐 또 해가지고 뒤에 뭐 이래 푸울장 같은 물이 있는데 또 안 되는 게 뒤로 뭐 이래 자빠지는 그것도 나오고. 나 김흥국 씨를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좋아요. 사람 좋고 축구 좋아하고 막 외국에 가서 한국 응원하러 팀 데려가 응원도 하고 막 대단히 그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 곡 가지고는 가수가 안 돼요. 요즘 잘 나가는 가수요. 1년에 몇 곡씩 나옵니다. 근데 평생 두 곡 갖고 지금 안 돼요. 그게 뭐냐? 바로 다양화 시대라서 그렇습니다. 곡이 여러 개 나와야 그거 갖고 밥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이런 시대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또 이제 뭐가 이렇게 바뀌나 하면은 파워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서양이 200년 동안 서양이 전 세계를 리드를 해왔습니다. 근데 그게 서서히 동양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한 중간 가까이 이렇게 넘어오고 있습니다. 파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과거에는 물건을 생산하는 생산업체가 파워가 있었습니다. 그 물건을 얻어 파는 유통업체는 물건만 얻으면 밥 먹고 지냈습니다. 그 이제 가서 비율을 잘 맞추려고 애를 쓰고 이랬습니다. 요즘은 유통업체가 파워가 더 세요. 가격 안 낮추지만 나 너 물건 취급 안 할 거야. 왜? 생산자가 다양하게 많이 나오니까 대형 유통업체, 백화점이나 할인점 같은 데 배짱을 내밉니다. 힘이 그 세요. 다른 데 10곳, 20곳 가는 것보다 대형 할인점 한 곳 가니까 훨씬 더 판매고가 높아요. 매출이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파워가 서로 바뀌어지는 시대입니다. 또 특히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요. 남자가 파워가 세습니다. 과거에는. 삼종지도라 이랬습니다. 여자는 어렸을 때는 아버지를 따고 결혼해서는 남편을 따고 노인이 됐을 때는 자식을 따라라. 이 삼종지도다 그지. 그걸 잘 지켜야 아, 그 여자 참 양반이야. 괜찮은 집이야. 그 괜찮은 좋은 가문에서 왔어. 근데 요즘은 21세기는 남자보다가 여자가 훨씬 더 적합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자가 훨씬 더 가치가 높아갑니다. 최근에 시립대학교 그 자료를 보니까요. 매년 저희 반의 애들도 1등이 거의 여자가 합니다. 매년 사법고시 합격률을 보니까 여학생이 매년 20%씩 합격률이 높아져요. 이야, 이거 남학생들 긴장해. 긴장 잘 안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런 상태로 20년 뒤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대한민국의 판검사는 거기가 다 여자가 나옵니다. 뭐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그런 비례로 나간다면은 그럼 그때 남자는 뭐 할 거냐? 남자는 죄인, 범인, 재판 해야 되니까 상대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 남자는 그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이렇게 그 여자와 남자와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21세기 정보 지식 시대에는 여자가 훨씬 더 적응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뒤에도 그 남자 여자 간에 더 설명할 기회가 나옵니다. 어쨌든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여학생과 남학생이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든지 커피를 마시면은 반드시 여학생이 쏘세요. 우리가 특히 대한민국이 변화가 다른 나라보다가 훨씬 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살펴보면은 우리나라가 1964년도에
1964년도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00불이었습니다. 근데 1995년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0,000불이 되었습니다. 이게 31년입니다. 31년 만에 국민소득이 100배가 불어났습니다. 이렇게 된 나라는 아직까지는 세계에서 대한민국 외에 한 나라도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세계 사람들이 뭐라 그랬죠? 무슨 기적 이랬어요. 한강의 기적. 이건 상당히 수준이 높다. 한강의 기적 이랬습니다. 보통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세계 역사상에 이게 없습니다. 왜 30년 만에 국민소득 100배 일어난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요즘 중국이 잘 나가지만 중국도 이런 단계는 못 갈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큰 변화를 가져왔고, 또 한 가지 우리나라의 변화 보면은 (1964년에)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57세였습니다. 2008년도에 평균 수명이 79세였습니다. 44년이 지났는데 22세가 평균 수명이 불어났습니다. 그럼 보면은 약 2년 만에 평균 수명이 한 살씩 불어났다, 그죠? 이와 똑같은 비례로 되지는 않겠지만은 비슷하게 간다고 가정했을 때 앞으로 40년 뒤가 되면은 평균 수명이 한 20년 늘어난다, 그죠? 여러분들이 어른 되었을 때는 평균 수명이 100세 된다, 그죠? 여러분 100세 시대에 삽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끔 이제 그 과제를 낼 때, 취업을 해가지고 은퇴할 때, 그때에 어떤 삶을 살겠느냐, 노후 설계를 해봐라. 그러니까 보통 정년퇴직할 때 열심히 저축하고 벌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거를 편안하게 그거를 뽑아서 앞으로 남은 여생을 걱정 없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한 60 내지 70%가 나와요. 근데 그거 잘못 사는 거다. 오늘부터 그거 바꿔라. 지금 앞으로는 수명이 길어가지고 요즘 뭐 사오정 뭐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퇴직할 때 되면은 그때부터 남은 인생이 지나가는 인생만큼 더 있습니다. 그래서 새 출발을 해야 돼요. 근데 뽑아가지고 먹고 편안하게 놀 것만 생각하면 그건 병 생겨요. 얼마 안 가 죽습니다, 그 사람. 그러니까 부지런히 자기가 할 일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때까지. 제2의 직업을 다시 생각할. 창업도 좋고 취업도 좋고 취미 생활도 좋은데 뭔가 아주 흥미있고 재미나게 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근래 와서 우리나라가 이외에도 엄청난 큰 변화가 있습니다만은 세계적인 면에서 볼 때 큰 변화가 두 가지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뭐냐? 2008년도에 미국에서 세계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그것이 불똥이 튀어가지고 요즘 그리스가 있는 유럽으로 넘어갔다, 그죠? 우리 신문에 봐서 맨날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세계 금융위기 일어나니까 자본주의 4.0이 돼야 된다. 자본주의 4.0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그 자본주의 4.0이 뭐냐? 자본주의가 시작된 것은 1980년 전후 해가지고 영국이 1780년도에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그죠? 그때에 아담 스미스라는 학자가 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경제는 자유방임주의, 자유에 맡겨라. 국가가 간섭하지 마라. 그러면은 저절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가지고 저절로 조정돼 나간다. 예를 들어 가격이 비싸면 이윤이 많다. 그럼 생산자가 저절로 불어난다. 가격이 너무 떨어졌다. 이거 별로 안 남아. 생산자가 줄어든다. 저절로 시장의 조정 역할을 하게 되니까 정부가 간섭하면 부정부패가 일어난다.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시장에 맡긴 자유방임주의가 바로 자본주의 1.0 시대입니다. 그러다가 2.0 시대가 나왔어요. 2.0 시대가 뭐냐?
미국에서 1930년에 대공황이 일어났습니다. 왜 일어났냐? 미국은요, 신대륙을 개발해가지고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때 이민을 갔습니다. 한국 사람은 주로 LA와 하와이 쪽에 이민을 많이 갔습니다. 1900년대에 이렇게 이민이 전 세계에서 다 들어오니까 물건이 모자라요. 사람은 자꾸 불어나는데 그게 어떻게 돼요? 만들기만 만들어라. 살 사람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생산만 많이 해라. 이래가지고 분업하니까 훨씬 양이 많이 나왔어요. 이 공장지 할 것도 없이 마구 생산량만 자꾸 어떻게 하면 많이 만들어지느냐. 그것만 노력하고 하다 보니까 물건이 너무 많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장마다 물건이 쌓여 있어. 쌓여 있어야 어떻게 되냐. 공장에 수업을 해야 돼요. 쌓여 있는데 자꾸 만들면 뭐 어때? 공장 수업하니까 거기 있는 노동자들이 일거리가 없어요. 집에서 놀아야 돼. 노니까 소득이 없으니까 더 못 사. 더 못 사니 더 안 만들어야 돼. 자꾸 악순환으로 이렇게 돌아가더라 이겁니다. 그때 나온 사람이 루즈벨트 대통령. 헤잉즈라는 학자를 시켜가지고 뉴딜 정책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국가에서 간섭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 미국의 대공황을 좋게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느냐. 국민들한테 돈을 논아줘가지고 사도록 만들자. 미시피 강 양쪽으로 국민 모두 나와라. 일거리가 생겼다. 공장이 문 닫고 있다가 일거리 생겼다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막 쫓아나왔습니다. 10m 간격으로 10m짜리 구덩이를 전부 팔아. 무엇에 쓰는지도 모르고 팠다 이겁니다. 집에 갈 때 되니까 일당 10,000원씩 주더라 이겁니다. 내일 또 일거리가 있으면 내일 또 나와라. 그 다음에 또 나왔어요. 나가니까 어제 팠는 이 구덩이를 오늘은 다 제자리로 메워라. 이거 웃기네. 하라고 한 게 또 해야죠. 또 메우니까 또 갈 때 또 10,000원을 또 주는 거예요. 10,000원을 받으니까 보통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까 한 80%를 쓰더라 이겁니다. 한 20%는 이렇게 꼬부쳐 놓고 80%를 뭐 사고 샀는데 그 물건을 팔았는 상대편 8,000원 이게 돈이 이렇게 건너갔다 그죠? 그 사람도 또 80%를 또 사더라 이겁니다. 원료도 사고 뭐도 사고 뭐 이래가지고 또 그 다음 단계도 또 80%를 또 사.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10,000원을 줬는데 5.8배, 약 6배가 물건이 움직이더라 이겁니다. 돈은 10,000원밖에 안 줬는데 거의 60,000원어치가 물건이 팔려나가 이동이 돼요. 이걸 가지고 이제 경제 용어로는 승수 효과 여러 말을 합니다. 그걸로 해가지고 미국이 대공황이 숨을 틀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다시 회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봐라. 이게 국가에서 간섭하니까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모든 것을 국가에 간섭을 하니까 뭐가 생기느냐. 정부하고 친한 사람은 은행에 돈도 더 많이 빌리고 특혜를 더 많이 받아. 그게 뭐가 돼? 부정부패가 일어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뭐는 일? 안 돼. 작은 정부로 해야 돼.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하는 그게 자본주의 2.0입니다. 근데 그래 해서 쭉 나가니까 이거 가지고 안 돼. 1960년대부터 정부를 작게 만들어야 돼. 작은 정부로 해야 돼. 큰 정부를 하니까 간섭하고 부정부패가 일어나 안 돼. 그러니까 작은 정부를 만들고 모든 것은 또 기업체에다가 위임을 대부분 다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자본주의 3.0 이런데 이걸 가지고 신자유주의 요래 말합니다. 말로는.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자기 마음대로 또 자유가 많이 생겼으니까. 그래 하다 보니까 국가가 간섭 안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2008년도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 미국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부만 은행에 돈을 빌리고 자기 돈을 넣어가지고 집을 산다 그죠? 근데 미국은 그렇게 안 하고 계약금만 치르면은 남는 돈은 30년이고 40년이고 분할 상환합니다. 평생 그거 갚다가 세월 다 갑니다. 미국은 체계가 그래 돼 있는데 1억짜리 집이 있는데 우리나라 요즘 LTV, DTI 소리 신문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산 가치가 1억짜리가 있으면 강남에는 50%밖에 안 빌려줍니다. 국가에서 규제를 합니다. 또 DTI 그래가지고 내 소득이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어떤가 그걸 또 퍼센트를 내가지고 돈을 빌려주게 만들어 놨습니다. 미국은 그게 없어요. 빌려주는 사람 알아서 해라. 너네들이 안 뛸 정도 너가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1억짜리 집을 1억짜리 돈을 빌려줬습니다. 보통 1억을 빌려줬습니다. 그 이제 제1금융에서 약 60% 내지 70% 빌려주면 제2금융에서 나머지 남은 30%를 다 빌려줬어요. 그래도 문제 없는 게 왜 문제 없느냐? 집값이 계속 올라갔다 이겁니다. 조금씩이라도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은행에 별 문제가 없어. 그걸 가지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래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제2금융에서 터진 겁니다. 제1금융은 안전했는데 제1금융이 빌려주고 난 다음에 제2금융이 우리나라 치면 뭐 제1금융 그러면 기업은행, 뭐 신한은행, 하나은행 뭐 이런 것 다 제1금융인데 제2금융이 무슨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뭐 이런 제2금융이 있다 그죠? 제1금융이 빌려주고 난 다음에 제2금융이 빌려줬다면 이게 계속 오를 걸로 예상했던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1억짜리가 9천만 원 딱 되니까 물론 그래도 내는 사람은 있지만은 일부에서 내 이거 차라리 집을 줘버리는 게 낫겠다. 집 주면 1,000만 원 번다 그죠? 지금 집값이 내려가는데 집을 자꾸 내놓기에는 내놓는 사람만 집값이 더 떨어져 20%까지 떨어졌어요. 그 미국이 문제가 나온 거예요. 은행이 막 연쇄적으로 왜냐하면 제2금융이 터졌으면 제2금융만 손해가 딴 데 괜찮느냐? 미국에 있는 모든 투자회사가 제2금융 주식을 막 샀다 이겁니다. 왜? 마진이 이자가 그건 더 많이 받으니까. 그러니까 많이 사놓는 게 연쇄적으로 쓰러집니다. 이거 큰일 났구나. 옛날에 우리나라 1997년에 외환 위기가 왔다 그죠? 나도 뭐 국가가 부도난다. 그게 어떻게 하느냐? IMF에다 돈 좀 빌려다하고 빌려줄게. 그러면은 조건이 있다. 왜? 빌려준 사람이 못 받을 것 같으면 안 되거든요. 받기 위해서 조건을 겁니다. 조건을 뭐 그러냐? 한국의 금융도 이제는 개방해라. 또 주식도 주식시장도 개방해라. 지금 우리나라 주식이요. 외국 사람이 제일 쉽게 살 수 있고 제일 쉽게 팔 수 있습니다. 규제가 없어요. 그때 그 조건, 그래 들어주면 급하니까 뭐 어떻게 해. 그래서 우리나라가 IMF에 돈 빌릴 나라 중에 가장 빨리 다 갚았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다른 나라에서 가정에서 불이 났다. 미국이 소방서 역할을 했습니다. 와서 껐다 이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미국에서 불이 나버렸다 그죠? 소방서에서 불이 났어. 옛날에는 딴 나라에서 불 나면 미국이 소방서 역할을 해서 끌어왔는데 그래가지고 껐어요. 그것도 나중에 갚으면 돼. 이번에는 미국이란 소방서에서 불이 나버렸어. 누가 끌 거냐? 각 나라가 다 모여서 꺼야 되는데. G7 그래가지고 7나라, 선진국 7나라 대통령들이 모여가지고 상의를 한 게, 아이고, 안 돼. 우리가 아주 이거 못 꺼. 도저히 우리는 끌 수가 없어. 그래가 나온 게 뭡니까? G20 그랬다, 그죠? 7나라가 도저히 못 끄니까 G20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재작년에 우리가 의장국이 돼가지고 워크힐에서 20나라 정상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이런 적이 있다, 그죠? 근데 그게 미국에서 그걸 어떻게 했냐? 돈을 막 찍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업마다 막 빌려줬어요. 금리 낮춰가지고.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공적 자금 이랬습니다. 우리나라 1997년에 외환위기 왔을 때 대기업의 반이 부도가 났습니다. 국가에서 돈을 찍어내가지고 빌려줬습니다. 그거 가지고 회생이 했는 곳도 많이 있고 아직도 못 갚은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때 뭐라 그랬냐? 지돈 가지고 장사하면 바보야. 국가에서 공짜 배기를 주는 거 가지고 밑가면 본전이고 돈 벌면 다행이고 뭐 그런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불똥이 어디로 튀냐면 유럽으로 튀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우니까 왜 유럽으로 튀었냐? 유럽은 부채가 많습니다. 그리스가 GDP의 130% 부채가 있습니다. 스웨덴, 이태리 다 100%가 넘습니다. 빚이 많다 이겁니다. 왜 빚이 많느냐? 그 나라에서는 복지에 지출하는 예산이 너무나 컸습니다.
국가가 부도나게 생겼어요. 그리스가 부도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IMF하고 유로존에 있는 유럽 금융회사하고 돈 빌려줄게. 근데 빌려주는 사람이 조건이 있습니다. 빌려줘놓고 못 받으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빌려주는데 너네들이 긴축을 해라. 긴축해라 말은 뭐냐면 지출하는 걸 줄이라 이겁니다. 줄여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빌려준 걸 갚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 빌려주지. 안 그러면 어떻게 빌려주느냐. 근데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야, 지금도 이거 우리가 어려운데, 살기가 어려운데 그걸 또 긴축해가지고 복지 예산을 줄여버리면 우리 어떻게 사노? 차라리 그 원조 받지 말자.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 말로 치면 듣기 쉽게 말하려면 교육상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배째라 이겁니다. 못 갚으니까. 우리나라도 누구 돈 빌려줘가지고 이렇게 받다가 막 조금만 연장해줘. 내가 지금 어려워서 그러니까 막 사정하다가 나중에 도저히 안 되면은 배째라 이러분들 그죠? 그럼 어떻게 돼? 빌려준 사람이 또 달랜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IMF 유로존에서 야, 너 그러면 안 돼. 그래서 타협을 하고 그 배짱도 잘 부리면 괜찮아요. 그리고 부채를 일부를 탕감을 해주고 또 긴축하는 것도 긴축을 우리가 처음에 주장한 것보다가 한 반 정도 줄여라. 이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지금 타협이 거의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복지라는 예산은요, 늘리기는 참 쉽습니다. 한번 늘려놓으면요, 줄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래? 복지가 세계적으로 아주 복지 예산이 많은 데가 남미하고 유럽입니다. 대통령 되려 그러니까 복지 예산을 많이 넓혀야 대통령 되기가 쉽습니다. 잘 사는 보다 못 사는 사람이 훨씬 많으니까 그 사람한테 비유 맞춰야 표를 많이 얻는다 이겁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여당이고 야당이고 할 거 없이 복지를 자꾸 확대합니다. 표를 얻으려고 그런 겁니다. 근데 국가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수입이 있어야 지출을 늘리지. 수입이 있을 거는 제한되어 있는데 복지만 자꾸 늘리면 이게 우리나라도 빚이 너무 많아지면 어려워지는 이런 시대가 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요, 어떠냐 하면은요, 공무원이 세계에서 인구 비례에서 퍼센트 제일 많습니다. 왜? 복지를 늘리고 실업자를 줄이려고 그러니까 공무원 늘리는 게 제일 쉬워요. 그래서 오전에 일을 하면 공무원들이 오후에는 일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실업수당이 나갑니다. 실업자한테 수당. 직업이 없으면 100만 원 월급식으로 한 달에 100만 원씩 줍니다. 어떤 기업체에서 우리 사람이 좀 필요해. 너 우리 회사 와서 좀 일 좀 할래? 봉급 얼마 주는데? 120만 원이야. 안 가. 놀면 100만 원 받는데 20만 원 더 받으려고 한 달 동안 땀 빠지게 그거 일하고 나 안 할래. 안 한다 이겁니다. 그게 나무 일이 아니고 복지에 예산이 많아지면 그런 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뻔히 유럽에 일하는 일을 보면서 태평스럽게 복지만 너무 지나치게 누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유럽에 문제가 생기니까 전 세계가 어려워진다 그죠? 우리가 유럽하고 FTA가 체결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먹고 사는 게 자원이 없습니다. 오직 무역으로 먹고 삽니다. 그래서 EU하고 FTA가 체결돼서 수출이 늘어날 걸로 생각했는데 요즘 조금 줍니다. 유럽이 어려우니까 외국의 물건을 적게 산다 이겁니다. 가장 어려움을 겪는 데가 중국입니다. 세계에서 유럽에 가장 수출 많이 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이 유럽의 수출이 푹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중국 수출이 떨어집니다. 왜냐? 중국은 우리나라의 중간재, 부품 이걸 사가지고 가가지고 완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유럽에 수출한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 이게 떨어지니까 우리한테 들어갈 게 또 떨어진다 그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습니다. 정보통신 시대는 이래 서로 얽혀가지고 상호간의 연계성, 의존성 이게 대단히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우리나라는 작년에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수출, 수입, 합한 게 무역입니다. 그게 1조 달러가 넘은 나라가 세계에서 9나라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거기에 들어갈 정도로 무역이 참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가 작년에 올해다, 그죠? 올해 20, 50 클럽에 들어갔습니다. 20, 50 클럽은 뭐냐면은 인구가 5천만 이상 되는 나라가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 될 때 이걸 가지고 20, 50 클럽 이래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7번째로 금년에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세계 보면요.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6나라입니다. 거기 들었는 게. 한국이 이제 들어가서 7나라가 됐습니다. 카나다 잘 사는데 카나다 인구가 적습니다. 또 국민소득 많은 나라 많습니다. 뭐 룩셈부르크 세계 1위, 카타르 같은데 국민소득 굉장히 많다. 그런데 인구가 얼마인데요? 카타르 같은데 130만 명입니다. 국민소득이 9만 불.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카타르 석유가 막 쏟아져 나오는데 인구 130만 명밖에 안 되니까 한 달에 700만 원씩 국민들 1인당 논아줍니다. 대학교까지 학교 무료 교육받습니다. 다음에 월드컵 그거 하기로 유치했다, 그죠? 돈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요. 인구가 적기 때문에 그거를 제외하고 그래도 인구가 어느 정도 있는 나라, 적어도 한 5천만 명은 돼야 된다. 우리 이북하고 합하면 한 7천만 명 되는데 우리나라가 5천만 명까지 갈까 말까 이랬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에서 이민 들어오는 숫자가 많아가지고 금년도에 5천만이 넘어가지고 20, 50 클럽에 우리가 가입이 됐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가 이로 말할 수 없이 어렵습니다. 금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처음에 4% 보다가 3.5% 보다가 지금은 3% 예상하는데 3%도 어려울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대로 내려갈 것이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데 수출이 잘 안 되니까 성장률이 떨어진다, 그죠? 떨어지면은 이렇게 다 어렵습니다. 내수도 어렵고 수출도 없고 지금 다 어려운 상태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어렵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바로 내부적으로 갈등, 불신, 절망, 미래에 대한 예측, 불허, 불안하고 초조해지고 그래서 혼란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습니다. 서로 헐뜯고 미워하고 전부 네 탓이야, 네가 못해 그래 이것만 자꾸 높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갈등만 자꾸 올라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서 해결해야 되느냐? 아까 말했지만은 자본주의 4.0이라는 것, 3.0까지 지나갔는데 4.0이라는 것은 포인트가 뭐냐면은 윤리, 도덕이 바탕을 해야 됩니다. 도덕이, 우리나라 지금 대기업이 상당히 몰매를 맞고 있다, 그지요? 근데 몰매를 맞을 만한 이유도 있습니다. 뭐냐?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만 돈 벌면 돼. 그래서 MRO, 그럼 MRO가 뭐냐면은 자기네 그룹에서 필요한 물건을 살 때 자기 손자가 회사를 하나 만들게 해놓고 모든 물건은 저 손자 만드는 회사 거기를 통해서 물건 구입해라. 그 회사 대부분 큽니다. 돈을 갖다 상속하면 상속세가 많이 나가요. 또는 우리 며느리가 하나 있는데 며느리를 사장으로 안 치고 모든 우리 기업에서 생산되는 물건은 그 회사를 물류를 통해 가지고 배고 트럭이고 다 거기를 통해서 실어내라. 그 회사 대부분 큽니다. 중소기업이 하던 것 일자리가 없어져요. 골목에 뭐 빵집이고 순대고 뭐 초밥이고 다 대기업이 다 해버린. 그럼 중소기업 할 데가 없잖아요. 그건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도덕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자본주의 4.0은 뭐하고 연결이 되느냐면은 자본주의에서 돈 버는 자가 윤리 도덕을 망각하고 내만 살면 된다 이러면 자본주의는 멸망합니다. 나와 상대, 이기와 이타 이것이 잘 될 때에 동반성장 소리 요즘 많이 한다, 그죠? 그리고 요즘 경제민주화 이러더라고요. 언제는 경제 독재화 했습니까? 항상 민주화는 했는데 대기업들이 자기가 법에는 어긋 안 합니다. 법에 그래 하면 안 된다 이래 돼 있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꾸 합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니까 대기업들 자기 스스로 윤리 도덕을 지켜가지고 자기가 반성하고 고쳐나가야 됩니다. 안 고칠 때는 법으로 이걸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대기업이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기업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던 1997년에 외환위기가 나왔을 때 그 해에 일본에서 경제백서라는 게 나왔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써있냐면은 삼성전자가 일본의 소니를 따라오려면은 30년이 걸린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분석해 보니까. 그럼 30년 뒤에는 소니는 제자리에 있느냐? 삼성이 따라와도 또 나간다 이겁니다. 따라오는 것은 요원하다. 꿈꾸기 어려울 거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8년 만에 2005년도에 소니를 따라잡았습니다. 일본 자존심이 뭐냐면은 도요타와 소니입니다. 세계 두 기업만큼 잘하는 것 어디나 한번 나와봐. 일본은 다른 나라 물건 안 삽니다. 자기 나라 게 최고로 생각합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2005년도에 따라잡고 오늘날까지 한 번도 역전 안 됐습니다. 계속해서 1등을 해왔습니다. 작년에 보면요, 일본의 세계적인 전자회사가 7개인가 있습니다. 뭐 파나소닉, 내셔널, 뭐 샤프, 우리 귀에 많이 이거는 소니 이래가지고 7개 있는데 7개의 세계적인 전자회사 수익 총 합했는 것보다가 삼성전자 혼자서 작년에 얻은 수익이 이거 총 7개 합한 거의 2배보다 더 많습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지금. 애플하고 지금 같이 겨누고 있잖아요. 애플보다 스마트폰을 더 팔고 있잖아. 이유는 애플이 더 많습니다. 매출은 삼성전자가 더 많습니다. 이렇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선전하고 있으면 그것도 박수를 보내야 됩니다. 잘 못하는 거는 꾸짖어야 됩니다. 항상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다, 그죠? 요즘 보니 야당 일부에서 대기업을 30개 대기업을 3,000개로 쪼개버리자. 쪼개면 안 됩니다. 물론 감정이 우리나라 사람 감정을 자제를 잘 못합니다. 욱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대기업은 키우면서 잘 못하는 건 이래 하면 안 돼. 고쳐나가고 이래서 나가야 된다. 지금까지 말했는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어떤 이야기냐면은 세계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잘 성장 발전해 오다가 지금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갈등과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바로 제대로 차원 높은 협상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왜 협상이 이렇게 중요해졌나? 그 배경을 조금 길었지만 그걸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싶어서 그걸 지금까지 설명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협상을 하는 것이 잘 협상을 하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거기에 이제 세부 순서 그래가지고 1, 2, 3, 4, 5, 5가지를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주의해가지고 관심을 갖고 협상에 임하면은 성공적으로 될 것이다.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같이 이렇게 역동성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세계가 가장 무섭게 생각하는 게 바로 한국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나를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상대를 알아야 됩니다. 협상의 당사자다, 그죠? 서로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를 별로 등한시해버려요. 우선 이 기회에 여러분 개인 또 한국인으로서의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걸 살펴보면은 옛말에도 그런 게 있다, 그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나를 알고 상대를 알면 전쟁에서 100번 하면 100번 다 이길 수 있다. 이게 중요하다 이랬다, 그죠? 그 협상의 중요성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까 조금 얘기했습니다만은 미래학자 중에 어떤가는 알빈 토플러라는 미래학자가 우리나라에 한 3번 내지 4번 다녀갔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뭐라 그랬냐면 세계 역사는 지금부터 2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과학적이고 기술적입니다. 서양은 과학적이고 기술적이고 그 다음에
객관 타당성이 있고 이성적입니다. 분석을 많이 해요. 분석적이고 물질적이다.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서서히 동양으로 넘어오고 있다. 동양은 어떤 특성이 있냐? 자연적이고 인간적이고. 아까 분석적이라고 그랬는데 동양은 분석을 그렇게 안 해요. 대충 적당히 합니다. 서양은 객관적이라고 그랬는데 동양은 주관이 강합니다. 서양이 이성적인데 한국은 감성이 강합니다. 서양이 물질적인데 이 동양, 한국 정신적입니다. 근데 이 파워가 이제 동양으로 서서히 넘어오고 있다 이랬습니다. 서양 사람을 가지고 좌뇌가 발달되었다 이래 말합니다. 좌뇌 발달한 사람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은요, 동양인데도 유일하게 일본만은 서양하고 똑같습니다. 막 섬나라에서 외국 문물이 빨리 들어와서 막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만은 일본은 굉장히 분석적이고 계산적이고 객관적이고 이런 습성이 있습니다. 한국이 왜 대충적이고 적당적이고 자연적이고 인간적이냐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한국은 애국가 보면은요 거의 자연이 들어가 있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따르도록 전부 자연입니다. 남산 위에 조소나무 철갑을 다 자연입니다. 외국 그 애국가는 안 그래요. 뭐 진취적이고 뭐 레거드 운투 프라이아의 필 우리 조국 발전을 위해 가지고 진취하자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우리나라는 그저 말하고 따르도록 무궁화 삼천리 활약항상 자연을 좋아합니다. 옛날 노인들이요 선비들이 글 할 때 전부 산속으로 들어가지고 정자 지어놓고 시 쓰고 이랬습니다. 프랑스 미래학자인 자크 아탈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한국 사람이 가장 인간적이다 이랬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 사람 외국의 학자들 부르면 안 왔어요. 그거 뭐 공부할 것도 없는데 뭐 하려고. 요즘 부르면 치가다 옵니다. 왜? 가장 공부할 게 많은 게 한국입니다. 어떻게 그리 짧은 시간에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나? 공부할 게 너무 많습니다. 자크 아탈리가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 뭐 안다고 한국이 제일 인간적이라고 그러냐? 아니야. 한국이 제일 인간적이야. 왜 그러냐? 세계 사람들이 물에 빠지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help me. 날 살려줘. 이래 말한다 이거예요. 내가 물에 빠졌다. 날 살려줘. 한국 사람은 물에 허덕허덕 수영도 할 줄은 모른다. 빠져가지고 막 손을 이렇게 흔들. 뭐라 그래? 사람 살려 이러잖아. 날 살려 안 그래? 사람 살려. 사람을 얼마나 중요하게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인간을 가장 존중하는 게 한국 사람입니다. 그게 국민학교 다니면서 물에 빠지거나 사람 살려 그래야 가르친 거 아닙니다. 문화라는 건요, 오랜 기간을 두고 내려오는 하나의 습관이 고착화된 게 그게 문화입니다. 저절로 그게 대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을 중요하게 해요. 여기 빠지는 게 내가 아니야. 사람이 하나 빠졌어. 그 사람을 건져내야 될 거 아니냐. 이게 한국이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한국 사람이요, 마무리를 잘 못해요. 시작은 잘합니다. 대충 적당히 이거 한국 잘합니다. 여러분, 금년에 얼마 전에 끝났던 런던에서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 우리나라가 제일 자신 있게 딴 게 뭡니까? 양궁 제일 자신 있게 따더라고요. 그죠? 사격도 뭐 비슷합니다만 양궁이 왜 한국 베이징 올림픽 할 때 18발 쏴다가 12발로 줄였습니다. 왜? 한국이 맨날 1등하니 재미없다. 그러니까 화살 쏘는 수가 줄어들면 일회성이 나옵니다. 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옆에 막 한국이 쏠 때는 막 북치고 장구치고 해가지고 혼란스럽게 해가지고 저 개인전에서 중국이 1등 했다. 그죠? 또 금년에 또 실력대로 다시 돌아오잖아. 한국이 최고 많이 따잖아. 그 왜 그러냐? 양궁이라는 게요, 멀리서 난 이래 직선으로 가 이렇게 꼽힌 줄 알았는데 이래 휙 올라가서 밑으로 탁 내려올 때 딱 꼽히더라. 그죠? 그게 뭐냐? 대충 쏘는 겁니다. 대충 하는 거 한국이 제일 잘해요. 물론 저 양궁의 그 뭐 감독이나 선수가 들으면 나보고 저 사람 무슨 저런 엉터리 같은 소리 하느냐, 우리 얼마나 고생해서 땄는데 이래 말할 겁니다. 나 그거 알아요. 양궁 선수들 그 기록해낸 거 보니까 여자 양궁 선수 이 몸에다가 뱀을 갖다 넣는데 간담을 키워야 돼요. 옆에서 떠들고 시끄럽다고 이게 혼란스러우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간담을 저 망우리 공동묘지에 새벽 2시 돼가지고 혼자 올라가게 만들어요. 간담을 키워.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번지 점프를 막 시킵니다. 고생하는 거 알지만 우리나라에서요 양궁 선수 선발할 때 80등 들면은 그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가면은 5등 안에 들어갑니다. 실력이. 이번에 딴 나라 2등, 3등, 4등 했는 나라 그 나라의 양궁 감독이 전부 한국 사람입니다. 똑같이 훈련받아 한국이 1등 합니다. 그게 뭐냐? 한국 사람은 노력을 했지만 대충 하는 거 1등 한다. 근데 만약에 그러면은 다른 종목도 양궁 선수만큼 훈련하면 그 금메달 딸 수 있나? 안 된다 이겁니다. 왜냐? 양궁은 대충 하기 때문에, 적당히 하기 때문에 그 한국이 제일 잘합니다. 아, 여러분, 저기 요즘 보니까 미국에 뭐 LPGA 그런 게 있더라, 그죠? 골프를 하는 거. 저기 그린이 이래 있는데 공 갖다 놓고 채를 가지고 이게 대충 치는 겁니다. 대충 하니 한국이 톱10 안에 5명이 들어가더라, 그죠? 세계 모두 다 모였는데, 그게 뭐냐? 대충 하는 건 한국은 못 따라옵니다. 우리 빵집에 가면은요, 일본 사람들은 빵집에 가면, 일본은 나누기를 잘합니다. 빼기를 잘하고, 한국은 덧셈을 잘합니다. 일본은 빵집에 가면요, 주문할 때도 뭐 곰보빵 5개, 모찌 6개 숫자를 탁탁 지목합니다. 다 먹고 나올 때 3명 갔으면 3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딱 나눕니다. 한 사람 10,000원씩 딱 내가지고 계산하고 딱 나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가서 빵집에 가면 아가씨 가서 뭐 드릴까요? 물으면 대충 먹을 만큼 줘. 또 적당히 갖고 와요. 나갈 때 계산도 안 맞춰봐요. 주문해놓은 거 맞는지 안 맞춰봐. 앞에 가는 사람이 서로 지가 내려고 그래. 아니, 내가 내야 돼, 내가 내. 막 밀고 땡기고 싸우면 안 돼, 그죠? 그럼 서희 가서 서로 경쟁하다가 내가 냈으면 기분이 좋아야 된다, 그죠? 근데 내놓고 그렇게 기분이 안 좋아. 저녁에 잘 때 이래 넣어서 자다 보면 천장에 3만 원. 야, 내가 왜 그거 냈지? 자, 내가 그때 화장실에 딱 갔다 왔으면 친구가 냈을 텐데. 운동화 큰 내가 새로 이래 좀 오래 메고 있었으면은 3만 원 버는 건데. 후회를 합니다. 근데 며칠 있다 빵집에 또 그럼 또 지가 낸다 그래요. 한국은 더하기를 잘합니다. 모으는 걸 잘합니다. 교재도 나와 있습니다만 한국이 뭡니까? 인이예지 동방예의지국. 인이라는 게 뭐냐면요, 인자를 이렇게 씁니다. 이게 사람 인이다, 그죠? 사람이 2명 이상 있는 겁니다. 한국 사람은 서로 더불어 사는 걸 좋아하고, 외국 사람은 개인주의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요, 밥 먹으러 갈 때 혼자 잘 안 가요. 누구 데리고 가려고 그럽니다. 오늘 누구하고 밥 먹지? 그것도 고민이 된다. 또 술 먹으러 갈 때 혼자 가서 술 절대로 안 먹어요. 뭐든지 가다 끄집어내야 돼. 뭐 바쁘다 그러는데, 야, 뭐 중요한 일이 있어. 뭐 이래가지고 또 훑어내야 돼. 그 같이 가 먹는 거죠. 이게 서로 간의 문화가 다릅니다. 동양과 서양이 이렇게 문화가 다르다. 우리나라 사람은 나와 너 이럴 때 그것이 나와 너가 합하면 우리가 됩니다. 우리가 되면 굉장히 가까워요. 우리나라 사람은 한 마음 이럽니다. 마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협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이다, 그죠? 한 마음이 하나 되면, 한 마음이 되면 우리입니다. 근데 한국은 우리 속에 못 들어가면은 너가 아니고 적입니다. 엄청나게 싫어해버려요. 요즘 뭐 여야, 노사, 노소, 남녀, 그 테두리가 왜 이래 생기고, 또 우리나라는 유명한 게 뭐냐면 무슨 동창회, 무슨 종친회, 또 뭐 있더라? 동문회, 뭐 이런 그 많이 만들어, 그죠? 그 왜 그러냐? 우리를 만들려고 그런 겁니다. 우리 속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친해요. 우리 밖에는 그냥 나와 너 평범한, 나와 너 외국 같으면 나와 너 평범한데 너가 아니고 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가 좀 차이가 있다. 우리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죠? 그래서 나를 알고 상대를 또 이렇게 알아야 된다. 일본은 그러면은 왜 요즘 한류가 막 일본어로 넘쳐나고
한국 연예인들이 일본에 가면 대단히 인기가 있고 또 요즘 뭐예요? 일본 가면은 배용준이를 막 신으로 모신다 그죠? 겨울 연가라는데 막 지금도 남이섬 가면 하루 30대씩 버스 와요. 관광 버스 와요. 그거 볼 거 뭐 있어? 볼 거 없어요. 겨울 연가 찍었다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거 보러 옵니다. 근데 한번 가보니까 저기 나무 판자로 가지고 배용준이 사진 요렇게 있고 옆에다가 최지우 사진 이래 있습니다. 중간에 구멍 뚫고 있어요. 여러분 가보셨죠? 가보신 분 알죠? 그 뭐예요? 그거 갖다 놓고 머리 이렇게 싹 들어밀어놓고 사진 하나 찍어가는 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오고 싶다 이겁니다. 거기에 가보고 싶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그 겨울 연가가요, 일본 젊은 층에 인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50대쯤 되는 아지매, 그 이상 되는 아지매한테 대단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 일본은 항상 계산합니다. 객관적이고 분석합니다. 일본은 이혼율이 60살 될 때가 이혼율이 쫙 올라갑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근무 기간이 좀 깁니다. 그래서 남편이 퇴직할 무렵에 이혼하면 여자가 받는 게 제일 많습니다. 이혼도 다 계산해서 합니다. 겨울 연가를 이래 보니까 배용준이가 최지우를 사랑하는데 보니까 이거 전혀 계산을 안 해. 한국 사람이 그랬다. 이성적인보다 감성적이잖아. 좋다. 조건 없어. 목숨 걸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야, 자기는 평생 그렇게 그런 사랑 못 받아봤어. 못 해봤어. 별천지야. 사람이 저래 살아야 되는데 우리 못했나? 그거 보면서 대리만족하는 겁니다. 그 우리나라는 상당히 감성적, 감정, 이게 협상에서는 자제가 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고수톱 쳐봤어요? 고수톱 칠 때 뭐라 그래요? 못 먹어도? 못 먹어도 고하면 안 돼. 먹으려고 고를 해야지. 손에 폐가 잘 못 들어와서, 그죠? 그럼 이건 들어가야 됩니다. 한국 사람 안 그래요. 돈 좀 잃어봐요. 계속 고, 그러니까 더 잃어요. 이게 한국이 자기의 감정을 자제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알아야 되지 않느냐. 한국의 정직이 외국의 정직하고 좀 다릅니다. 한국은요, 어떤 집에 가서 초청받아가지고 밥을 먹을 때 맛이 없어도, 야, 이거 된장국 참 맛있네. 아이고, 또 이거 뭐 고기도 이렇게 맛있네. 이래야 된다, 그죠? 외국 사람은 그래 안 해요. 아이고, 이건 너무 짜고 간을 좀 적게 해야 돼.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그게 정직이다, 그죠? 한국은 모처럼 시어머니가 서울 올라왔어. 시어머님 요즘 뭐 농사철도 아니니까 며칠 푹 쉬다 가세요. 속으로 막 겁이 난다. 내일 자고 나면 그만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겉으로는 그죠. 아이, 걱정 말고 푹 쉬다가. 이게 한국의 정직입니다. 내가 아까 이야기하다 보니 막내 얘기했는데 막내 얘기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아까 막내가 결혼했는 게가 두 번째 틀리는 얼굴 나왔던 그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그 며느리 아버지가 이제 그 상견례 할 때, 우리는 딸이 서희 이제 세 번째 시집을 보내고 또 하나 있습니다. 네 명이 있는데 아들은 없고 딸만 너희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결혼할 때 잘 못해 주는데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죠? 이렇게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따님 키워가지고 보내주는 거면 해도 고마운데 뭐 해가지고 그걸 왜 걱정하느냐? 몸만 보냈어요. 몸만. 근데 결혼식 올리고 우리 집에 돌아왔는데 보니까 진짜 몸만 오니까 내가 얼마나 속상하든지. 그게 한국의 정직입니다. 그걸 알아차리고 그래도 뭐 해보내야 되는데 난 몸만 보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뭐 들고 들어올 걸로 예상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한국의 정직이 틀립니다. 그게, 그죠? 이래서 나를 알고 남을 알아라. 또 아까 말했던 여자와 남자가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좀 더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남지가 않았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왜 21세기 여자가 더 적합하냐? 여자가요, 손재주가 더 낫습니다. 컴퓨터를 여자가 더 잘 칩니다.
그리고 여자가요, 수치에 더 민감합니다. 여자는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이모부 생일이고, 뭐 다음 주에 뭐 할아버지 제사고, 수치 다 기억합니다. 자기 신발 사이즈, 남편 허리 사이즈 다 압니다. 근데 남자는 그 수치 몰라요. 옷 사러 가가지고, 여보, 내 허리가 사이즈가 얼마지? 부인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그만큼 헷갈립니다. 인간관계를 여자가 더 잘합니다. 우리나라 콜센터 전화 걸어봐요. 전부 여자가 전화 받습니다. 남자 받으면 괜히 기분이 씁쓸해. 그 왜냐? 여자가 인간관계를 더 잘합니다. 협상을 여자가 더 잘합니다. 여자는요, 새로 아파트에 이렇게 이사를 갔는데 6달 지났는데 남편은 엘리베이터에서 앞집 여자하고 만나면 이렇게 먼 산 봐버려요. 대화도 잘 못, 인사도 안 해요. 여자는요, 반상회 한 번만 하면, 905 언니, 뭐 307호 아언님, 뭐 이래가지고 그 다음날 장 보러 같이 가요. 금방 친해져요. 여자가 훨씬 더 인간관계도 적합성이 더 많고, 정보가 여자가 더 많습니다. 여자는 알고 싶은 게 많아요. 그 여자가 더 수다스럽습니다. 남자는 그런 거 귀찮아요. 아이고, 시끄러워. 이러고 맙니다. 제가 한번 진짜 제가 겪었는데, 한번 퇴근하니까 집사람이 어디 전화하는데 정신이 없어. 그래 살짝 이제 방에 들어가서 옷 벗고 세수하고 이러면 전화가 얼마나 오래 가나. 제가 보니까 45분 지났는데 전화 끝이 안 나. 지루해서 미치겠어. 안 되겠다. 기침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때 이제 집사람이 저를 보고서, 예, 저 지금 우리 저 신랑 왔거든. 그러니까 전화 막 끊고 내일 모레 우리 모임 했을 때 그거 가서 자세한 얘기하자. 아이고, 45분 얘기해놓고 뭐 내일 모레 자세한 얘기할 게 뭐가 있어. 그 여자는 이렇게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21세기는 더 적합하다 이겁니다. 서로 상대를 서로 이렇게 알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 주관이 있어. 내가 맞으니까 너 무조건 따라와. 이러면 행복한 가정을 못 꾸밉니다. 세 번째 내려가면은 첫 단추가 중요하다 이랬습니다. 기본적으로 준비가 돼야 됩니다. 협상을 하려면 서로 간에 준비가 갖춰야 있어야 된다. 우리나라는 이 자녀들 보고 공부를 잘해라, 교육을 제대로 뭐 해라, 뭐 이런데 사실은요, 부모가 교육이 돼야 됩니다. 부모로서의 교육을 받아가지고 자식을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자기는 다 돼 있고 자기 자녀만 교육받으면 되는 걸로 그건 착각입니다. 부부 간에도 서로 간에 지켜야 될 예의 범절 교육을 갖춰야 됩니다. 자기는 다 돼 있는 걸로 생각해요.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라. 옛날에는 시작하면 반이다 이랬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요즘 뭐라 그래요? 행백리자 반은 90. 백리를 갈 사람이 반은 90보를 가야 그게 반이다. 그만큼 준비를 많이 해야만 되는 이런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 인상이 대단히 중요해요. 협상을 할 때는요, 첫 번째 만났을 때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인상도 중요해요. 인상이 뭐냐? 인상이라는 것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성적표가 인상입니다. 면접 시험 보러 가는 사람이 오늘 가서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웃음을 띄우면 내 인상이 좋아지겠지. 안 됩니다. 평소에 너그럽게 모든 걸 이해를 하고 원만하고 또 인성이 바르고 품격을 갖추고 도덕 예의를 지키는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은 인상이 좋아집니다. 저절로 얼굴에 미소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좋은 인상입니다. 모든 게 부정적이고 시기하고 험담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인상은 이래 좀 찌그러집니다. 오늘 요일에 보니까 인상이 대단히 좋아요. 그러니까 자기 인상이라는 건 그날 고친다고 안 됩니다. 평소에 어떻게 내가 생활하느냐 거기에 따라 인상이 서로 달라진다 이겁니다. 그 인상학 박사 1호인 원광대학 그 교수가 한 분 계시던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생긴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사는 대로 생긴다.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얼굴이 자꾸 달라진다 이겁니다. 억지로 뭐 자꾸 이렇게 고친다고 좋은 얼굴이 아니고 웃음 짓는 얼굴이 아름다운 얼굴이다. 웃음이라는 건 억지로 안 납니다. 저절로 이렇게 웃음 나오는 거 그게 중요하다.
너가 사람이냐 이랬대,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끔 보면은 네가 사람이가? 이런 얘기 가끔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그 말이 이해가 되는데 외국 사람한테 당신이 사람이냐 이래 물으면 굉장히 화냅니다. 아니 그럼 내가 원수이같이 내가 생겼나? 원수이같이 보이느냐? 화냅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네가 사람이냐? 사람 도리를 하느냐? 이 소리입니다. 외국 사람은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만큼 한국은 지금 세계는요, 물질이 풍부한 서양이 리더를 했다 그랬더니 그 뭐냐? 물질은 몸에 속합니다. 몸짱 시대에서 지금은 마음짱 시대로 넘어갑니다. 이게 뭐냐? 세계에서 한국 사람 마음이 제일 아름답다. 중국에서 한국을 가지고 동방예의지국 이랬습니다. 근데 그 유교를 바탕으로 만든 거는 공자가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거를 흘러 넘쳐가가지고 본을 따서 만든 게 공자 논어입니다. 우리나라는 마무리를 잘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만드니까 우리나라에 다시 옵니다. 우리나라 도자기 만드는 거예요. 백제시대 때 일본 사람이 와서 도자기 만드는 사람도 데리고 가고 해가지고 일본에서는 정교하게 지금 도자기를 섬세하게 잘 만듭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도자기 국보가 뭐냐?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막사발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섬세하게 못해. 대충 만드는 거 잘해. 이렇게 꾸불꾸불해요, 그게. 도자기가. 그게 국보로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는 대충 적당히 잘하는데 끝에 마무리를 좀 잘 못해요. 그런 특성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네 번째 보면은 상대의, 거기에 이제 좋은 인과관계,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이 잘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 교육열은 세계 최고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같은 교육열이면 세계 어느 나라 갖다 놔도 참 부럽지 않다 이랬는데, 교육열은 대단한데 교육 방법을 조금 바꿔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너무 경쟁만 하려고 그래요. 1등하고 100점 맞아야 돼. 요즘 인성교육을 안 시킵니다. 어떤 조사에 보니까요, 자기 아들이 상당히 도덕적으로 보느냐 이런 질문에 90%가 우리 아는 도덕적이야 이래 대답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도덕적이냐 물었는데 56%가 다른 아이도 도덕적이라 이랬습니다. 서로 틀린다. 이거 같아야 돼요. 착각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너무 입시 위주, 단순합니다. 100점 맞는 요것만 돼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갔는데 공부 1등 하는 사람이 떨어지고 중간쯤 하는 사람이 합격이 됐어요. 1등 한 사람이 이상해가지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뭘 봐도 내가 성적이 나왔고 내가 실력이 나는데 이거 채점이 뭔가 잘못됐다. 이거 다시 한번 받아고. 이거 다시 이래 보니까 그 사람이 이래 보더니만 아니 당신은 할 줄 아는 게 공부밖에 없네. 그거하고 떨어진다 이겁니다. 공부도 못하는 학생은 여러 가지 경험이 많아. 아르바이트도 많이 했고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써놓은 게 많은데 이 사람 공부 실력은 상당히 높아. 그런 거 할 줄은 몰라. 하버드에 그거까지 안 된다 이거야. 우리나라는 그것만 잘하면 돼. 이게 좀 잘못됐습니다. 미국 사람은요, 부모가 자식이 어떻게 되기를 가장 바라느냐 하면은 정직해라. 이게 제일 첫 번째로 가르칩니다. 거짓말하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일본에는 자기 자식한테 뭐를 제일 중점적으로 가르치냐면 남한테 폐 끼치지 마라. 엄청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그 원전 사고 났을 때 보니까 슈퍼마켓에 물건 사는 사람이 자기 거 딱 한 개만 사가지고 또 뒤에 사람 생각해가지고 또 한 개 사고 우리나라 같은 먼저 간 사람이 막 다 끌어 사버린다 그죠. 그래가지고 저 아는 사람한테 넘겨주고 이럴 거예요. 남을 생각해라 이겁니다. 한국은 자녀한테 제일 중점적으로 교육시킨 게 뭐냐면은 뭔지 알아요? 기죽지 마라. 누구 말. 한국은 기죽으면 안 돼. 네. 지하철 칸에서 뭐 애들이 좀 이렇게 막 신발 신고 뭐 이래 올라가고 막 이러는데 그죠? 예, 그러면 안 돼. 어른이 아주 점잖게 말해도 그 부모가 싫어합니다. 애들 그렇게 보통이지 뭐 애 가지고 뭐 그래. 그러면 다 알아서 하는데. 그 싫어합니다. 애 기죽거려 왜 그래? 우리나라의 중요한 교육이 뭐냐면 바로 인성교육입니다. 도덕 윤리 교육. 질서, 법 질서를 잘 지키는 이게 중요합니다. 상대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보통 이런 시중에 보면 이런 사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남 칭찬하는 데는 등신이고 남 허버 뜨는 데는 귀신이다 이럽니다. 그 거꾸로 대입이에요. 그죠? 자기가 마음을 잘 쓰고 상대의 마음을 읽고 상대의 마음을 얻는 게 협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요, 남편이 부인한테 다이아 반지 하나 사주는 것보다가 더 좋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압니까? 손 붙들고 여보, 당신 정말 고생했어. 우리 집에 시집 와가지고 넉넉지도 못한 살림살이에 정말 애 많이 썼어. 내가 당신한테 잘할게. 이제 우리 괜찮아 앞으로. 이런 말 한마디 해주면은 다이아 반지 받는 것보다 더 좋아합니다. 이게 뭐냐? 한국 사람의 마음입니다. 서양 사람은 안 그래요. 물질적이 가장 우선입니다. 한국은 안 그래요. 마음이 중요하다. 앞으로 미래 시대, 마음장 시대에 한국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밑에도 보면 다르고 다르다 이랬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생각해봐라. 예를 들면 물건 살 때요. 이래 보니까 10,000원이라고 정가를 붙여놨어. 야, 저거 내가 한 7,000원쯤 샀으면 좋겠는데. 양심이 조금 걸리긴 하지만 주인 아저씨 보고 아저씨 이거 나 6,000원이면 사갈 텐데요. 좀 미안하면서도 6,000원 말하는 게 주인 아저씨가 그거 내가 갖고 가요. 이러면 사는 사람이 기분이 좀 찝찝합니다. 조금 더 싸게 부를 걸. 주인이 이거 안 되는데 1,000원만 더 써요. 그러다 정 안 되면 6,000원에 주더라도 다르고 다른 겁니다. 그게 상대 마음을 얻는 겁니다. 암 수술을 해는 의사가 환자를 보고 앞으로 내가 얼마나 살 것 같아요? 물었다, 그죠? 6개월 뒤가 되면은 90%는 죽습니다. 이래 말하는 것보다가 당신 같은 환자 6개월 뒤가 돼도 10% 다 살아납니다. 이래 말하는 게 더 좋다 이겁니다. 똑같은 뜻이다, 그죠? 90% 죽는 거나 10%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다르고 다릅니다.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10%는 얼마든지 삽니다. 이래 말하면 더 활력이 생깁니다. 이게 협상의 기본이다. 물고기한테는 지렁이를 줘야 됩니다. 상대가 바라는 걸 뭔지 그걸 주면서 내가 바라는 걸 가져와야 됩니다. 상대한테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메뉴가 많은 것이 좋습니다. 이 메뉴가 많다는 게 뭐냐면은 상대하고 협상을 할 때 어떤 사람 협상 상대자가 막 인류 호텔에서 막 깔끔하게 비싼 그 서양 요리 시켜놓고 나이프 갖고 이래 써서 먹는 이런 그 바이어를 만나면 그것도 예의 맞게, 그죠? 딱 맞게 그것도 식사를 할 수 있고, 때로는 동남아시아에 좀 돈 없는 바이어가 와가지고 저 충무로 뒷골목에 가서 삼겹살 꺼놓고 연기 나는데 소주 마셔도 그것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난 그건 안 할래. 그거 지저분한 데 가가지고 몇 개 판다고. 이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자세가, 모든 협상의 자세는 상대를 생각하고 상대도 서로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메뉴가 많아라. 이것도 내가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성격이 이런 사람도 내가 상대를 할 수 있고 성격이 저런 사람도 내가 상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내가 학생들한테 메뉴 많아라 이래놓고 내가 한번 메뉴가 적어서 혼난 적이 있어요. 송파구청의 구청장이 시립대학 선별해가지고 그 사람이 구청장 당선이 돼서 그래가지고 그 직원들이 시립대학교는 시청에 많습니다. 숫자가. 그 구청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관계에 28명인가 시립대 출신이 있는데 우리 구청장 축하회를 한번 합시다. 그럼 한번 하자. 축하회를 했는데 보니까 식사를 하고 나서 2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2부 순서는 노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청장을 노래를 딱 시켜요. 난 노래가요. 1절하고 2절하고 한 개를 배워놔서 노래 원래 잘 못하거든요. 물방아 도는 내려 그는 노래 있어요. 그냥 1절하고 2절하고 하나도 안 틀리게 부를 수 있어요. 이따 끝나고 이어서 부르거든요. 부를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가더니만은 그 많은 노래 중에 하필 물방아 도는 내려를 불러버려요.
이야, 이거 큰일 났대. 내한테 지목을 안 하면 괜찮은데, 내한테 지목하면 어쩌나. 딴 걸 막 생각하니까, 어떤 거는 앞대가리가 안 나오고, 어떤 건 중간부터 나오는데 앞을 모르고, 어떤 건 뒤는 아는데 앞을 몰라. 아이고, 빨리 알아야 되는데, 생각하니까 막 등줄기에 땀이 나고 막. 근데 이 사회자가 두 번째 나를 딱 지목을 해버렸어. 야, 이거 왜 하나. 걸어가면서 마이카페 가서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내가 솔직히 한계를 갖고 내가 지금 써먹었는데, 하필이면 그 노래를 이때 구청장이 불러버렸다. 그러니까 미안하다. 그러니까 박수치고 내 들어가자. 또 직구준 후배가 안 됩니다 이거야. 너 뭐야 너 벌금 낼까? 그 불렀던 거라 또 부르라 이거라. 야, 그 가수가 불러도 금방 부르는 거 또 부르면 재미없는데 못 부르는 사람이 금방 부르는 거 또 부르는 게 얼마나 힘이 들어요. 굳이없이 그 부르고 또 들어왔다 그지. 근데 끝나고 나서 후배 며칠 데리고 가서 당장 노래방을 갔어요. 그러니까 칠갑살 그는 노래 있어. 칠갑산. 한 개 더 배워놓으니까 암대가 더 든든한 게 걱정이 안 돼요. 메뉴가 많으면요, 걱정이 없어져요. 협상할 때는 마음이 초조하면 안 됩니다. 마음이 흐뭇해야 일이 잘 풀려집니다. 불안함, 고스톱 칠 때 불안하면 돈 더 잃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잘 이렇게 갖춰야 된다. 내 혼자만 이익이 되면 되는 게 아니고 상대방한테도 항상 이익이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 심야 토론 내가 이래 보니까 여러분들 심야 토론 들어보면요. 한쪽 편은 저쪽 편 얘기 안 들어. 자기 것만 맞아. 또 저쪽 편은 이쪽 편 하나도 안 들어. 이러면 이게 협상이 안 됩니다. 상대를 인정해야 됩니다. 네 것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내 것도 좀 들어주라 이래야 됩니다. 자기는 그쪽 안 들으면서 저쪽 보고 내 말 왜 안 듣는 이란 말이 안 된다. 다섯 번째는 서로 윈윈, 니도 좋고 나도 좋고 협상이라는 게 이래 나와야 됩니다. 나는 덕보고 니를 손해보고 이런 협상 안 나옵니다. 서로가 상대 마음을 읽어가지고 서로가 좋게 될 때 이게 좋은 협상이 나올 수가 있다. 서로 간에 솔직하게 객관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래 보면은 시키지 않는 일을 다른 사람이 시키지 않는 일을 하면은 월권행위다 이럽니다. 시키지 않는 일을 자기가 하면은 솔선수범했다 이럽니다. 똑같은 일인데 똑같아야 되잖아요. 이 틀립니다. 어떤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면 다른 사람이 그러면 그건 제가 옹고집쟁이야 이럽니다. 자기가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면 나는 개성이 강해서 그래. 요즘 젊은 사람들 많이 쓰더라. 남이 이성 간에 사귀면은 스캔들이고 자기가 하면은 로맨스다. 같은데 왜 서로 달라? 그러니까 객관 타당성이 있다는 것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생각을 해나가야 됩니다.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50대 주부한테 질문을 했는데 남자는 도둑놈이야. 남자는 거의가 바람 피운데 동의한 게 80%가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 남편은 아니야 80%. 우리 남편은 아니야 80%가 그 중에 80%가 맞다 그랬는데 그 중에 80%가 자기 남편은 아니래. 그 여자가 똑똑하지만 여자 이럴 때 보면 여자가 해똑똑이야. 그죠? 그래서 나도 알고 상대를 알아야 돼. 특히 우리나라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현재 잘 발전되다가 이게 좀 중지 상태에 되니까 이루 말할 수 없이 혼란, 갈등, 불안, 초조, 미래 예측 못하는 거 이게 갑자기 섞여가지고 요즘요 가능하면은 남하고 시비를 잘 하지 마세요. 폭력화돼 있어요. 별거 아닌데 주먹이 나고 칼이 나옵니다. 요즘 신문에 보면 맨날 폭력화돼 점점 갈수록 더 하다. 이거 왜 이러냐? 자기 자제를 못하고 혼란스럽고 어려운 사회가 이래 될수록 전부 다 불신합니다. 신뢰가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뭐가 중요하냐? 바로 협상을 잘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협상이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이래 보면 인간은 아무리 생각해도 굉장히 자기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지만은 비합리적입니다. 어제 내가 야구 중계를 이래 듣다 보니까 야구 중계 방송하는 아나운서가 상당히 그 실력이 있는 사람인데
저 3할 치는 타자인데 어제부터 안타를 못 쳤다 이거예요. 오늘은 틀림없이 아마 저 선수가 안타를 칠 겁니다. 이래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 틀린 겁니다. 3할 치는 타자는 지금부터 앞에 거 무시하고 지금부터 가능성이 3할밖에 없습니다. 앞에 안타를 못 쳤다고 지금은 칠 거다. 이거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동전이 앞면이 나올 확률과 뒷면이 나올 확률은 반반입니다. 50% 50%입니다. 근데 던져보니까 5번 달아서 앞면 나왔다. 이번에 던지면 뭐 나올 건가? 뒷면 나올 거다. 여기에 자꾸 겁니다. 안 그래요? 맹 50대 50입니다. 확률이라는 게 그래 나온다. 그죠? 상당히 자기 자신은 현명한 것 같지만은 상당히 비합리적인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결론을 오늘 내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불신, 갈등, 비방, 분노, 초조, 불안 이것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제 얘기한 이 5가지를 잘 생각하면서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숨기는 갈등으로 가면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고 더 이해력이 높아지고 서로 간의 인간관계가 돈독해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 되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의 협상입니다. 어떻게 들으면 이상할 것 같습니다. 내가 내하고 협상할 게 뭐 있어? 자기 자신을 다루는 게 어렵습니다. 진짜 경쟁자는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고 뭐 공부 뭐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아이고 반밖에 못했어. 자기를 못 다루는 겁니다. 자기가 약속 못 지키는 겁니다. 자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 화가 날 때 자기가 그걸 참고 화를 안 내고 자기를 자제할 수 있는 사람. 자기하고의 협상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남이 볼 때 그 사람 보고 싶어. 그 사람 오늘 온대. 며칠 동안 못 봤는데 보고 싶은 반가운 사람.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도덕, 윤리, 마음가짐, 내 마음의 내비게이션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몸짱 시대에서 마음짱 시대로 우리 마음을 가꾸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하면서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셔도 됩니다. 참고 서적이요. 예. 참고 서적이 DRB라고 되어 있는 DRB가 DRB, 참고 서적 DRB는 뭐냐면요. 동아일보에서 나오는 건데요. 동아일보에서 나오는 잡지 이름입니다. DRB, 동아 리딩 비즈니스. 요걸 이제 앞 글자를 따가지고 DRB 요라 하는 건데, 동아일보에서 한 달에 한 번인가, 거기 나오는 책자가 있습니다. 또 질문 뭐 있습니까? 혹시요, 질문할게 나중에라도 읽어보다가 생기면요, 저 메일 있잖아, 그죠? 메일 물으면 압니다. 저는 어디 가서도 누구하고도 이렇게 교류하는 걸 좋아합니다. 저 학교 출신 아니라 그래가지고 교류 안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강의하는 어디든지 가가지고 어제도 안동에 가서 특강을 했습니다. 거기서 질문이 인터넷으로 이렇게 날아옵니다. 그래서 관계를 이렇게 갖는 거 저는 상당히 좋아하니까 시간이 다 돼서 그런데 개별적으로도 질문 많이 해주면 성심껏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예.